고려시대 서울의 인물들. 글쓰니 허인우. 고려시대의 서울은 현재의 범위와 일치하지 않는다. 이 글은 현재의 서울을 그 범위로 하여 그 공간에서 살았던 고려시대 인물들을 살펴볼 것이다. 서울에서 활약한 인물로는 고려 초의 허선문과 강궁진, 고려 전기를 대표하는 강궁진의 아들 강감찬, 그리고 고려 후기를 살았던 한종유 등을 들 수 있다. 왕건을 도와 봉암 촌주가 되다. 허선문. 허선문은 신라 말 고려 초의 인물로 양천허씨의 시조이다. 양천허씨 세보에 의하면 양천허씨는 대대로 공화면에 살았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부평도호부 양천현조를 보면 양천현의 북쪽 이리에 공암진, 즉 공암나루가 있고 그 동쪽에 돌이 우뚝 서 있는데 그 가운데에 구멍이 있다는 기록이 전한다. 공암현은 지금의 양천구 가양동에 해당하는데 신라 경덕왕 때에 한자식으로 바뀐 이름이다. 앞서 고구려가 존재했을 때는 제차파의현이었다. 제차파의가 공암이 된 것이다. 그렇다면 제차는 구멍에, 파의는 바위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현재도 가양동 영등포 공고 앞에 위치한 탑산에는 구멍이 뚫린 바위가 있으며 허선문이 이곳에서 태어났다고 하여 허가바위라고 불리고 있다. 양천 허씨 세보와 허목의 기원을 보면 허선문은 금관가야 김수로 왕과 허황옥의 후손으로 공화면에서 농사에 힘써 많은 곡식을 비축했다고 한다. 양천구 일대가 한강 하구여서 토지가 비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다. 아마도 허선문 집안은 조상 때부터 대대로 가양동 지역을 관할하는 실력자로 이곳의 물기를 장악한 세력이지 않을까 생각된다. 후삼국으로 나뉜 신라 말기의 혼란한 상황은 각 지역의 유력한 세력들로 하여금 누군가의 편에 서야 할지를 결정해야만 하도록 내몰았다. 이는 허선문도 마찬가지였다. 삼국사기에는 897년에 송악을 도읍으로 정한 궁예가 지금의 김포와 강화에 해당하는 건포와 혈구, 그리고 공암 지역을 공격해 격파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다. 이때 공암 지역이 궁예의 세력권에 들어갔을 것으로 보이며 허선문 집안도 궁예에 협조를 해야만 했을 것이다. 허선문과 왕건의 인연은 왕건이 견훤의 후백제를 공격했을 때 이루어졌다. 후백제를 공격하던 고려군은 식량이 떨어지고 병사와 말들이 매우 피곤한 상황에 처하고 말았는데 이때 허선문이 곡식을 공급하였고 그 덕분에 기운을 차린 고려의 병사와 말들이 앞으로 나아가 견훤의 군대를 물리치고 고려를 세우게 되었다는 것이다. 허선문의 도움을 잊지 않은 태조 왕건은 그를 불러 말을 나누고 그의 나이가 90세가 넘는 것을 알게 되자 가부라 불렀다고 한다. 증보 문헌 비고에는 의부로 기록되어 있어 문헌마다 차이는 있다. 왕건은 가부인 허선문에게 공화면을 시급으로 내려주고 공암 촌주로 봉했다. 양천허씨 세보 등의 글을 받아들인다면 허선문이 왕건에게 항복한 시기는 후백제를 합병하는 939년 태조 19년 9월 이전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다. 당시 고려군이 식량이 부족했다는 표현이 있는 것을 보면 고려군이 후백제에 크게 밀리는 시기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허선문이 왕건에게 항복한 시기는 927년 9월 공산에서 고려군이 후백제에 패한 이후가 아니었을까 추정된다. 공산 전투는 신순겸과 김락이 사망하고 왕건이 목숨만 부지할 정도로 큰 피해를 입었던 전투였다. 당시 승리한 기세를 탄 견훤은 지금의 천안시 목천에 해당하는 대목군을 탈취한 후 논밭과 들에 쌓인 곡식들을 모두 불태웠다. 이로 인해 고려군은 군량 공급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던 것이다. 아마도 이때 허선문의 도움으로 고려군이 다시 힘을 낼 수 있었고 후삼국 통일까지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후 허선문의 후손들은 공함을 본적으로 삼아 번성했는데 가문이나 문벌이 매우 훌륭한 집안이라는 뜻의 갑족이라 불릴 정도로 크게 형세를 이루었다. 홍길동전으로 잘 알려진 허균은 그의 책 성소부부고에서 양천 허씨는 고려 500년 동안 정승이 11명, 중초원사가 6명, 학사가 9명, 부마가 5명, 원에서 벼슬한 자가 2명, 군에 봉해진 자가 14명이었다는 기록을 남기고 있다. 태조를 도와 사만벽상 공신이 되다. 강궁진. 허선문 외에 태조 왕건을 도운 공을 인정받아 사만벽상 공신에 봉해진 인물이 바로 강궁진이다. 그는 지금의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과 금천구 일대 등 관악산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해당하는 시흥군에 살았다. 그의 사대조 강여청이 신라에서 이주하여 이 지역에 살면서 그곳을 본관으로 삼게 되었던 것이다. 당대에는 금주라고 불렀기 때문에 이곳을 본관으로 한 강씨 집안을 이후 금천 강씨라 부른다. 강여청이 신라에서 어떤 직책에 있었는지, 그리고 왜 시흥으로 이주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한 세대를 대략 30년으로 계산하면 강여청은 800년을 전후한 시점에 봉천동으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아마 신라 하대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봉천동으로 이주한 것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그러나 선조에 대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것을 보면 진골이나 육두품과는 거리가 있는 집안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대개 고려시대 묘지명들을 보면 고려 후대까지도 집안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기 위해 신라 왕족과 어떻게든 연결시키려고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금천 강씨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이는 그 집안이 신라의 귀족과 연결지을 만한 근거가 아예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닌가 짐작된다. 금천 강씨가 고려에서 주목받게 된 것은 강궁진 때부터였다. 강궁진은 왕건 휘하에서 공을 세우고 사만벽상 공신에 봉해졌는데 처음부터 왕건과 가까운 사이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가 사는 곳 또한 허선문과 비슷한 한강 유역이었다. 앞서 언급했지만 이 지역은 897년에 궁예의 세력권으로 편제되었다. 따라서 897년 혹은 이와 가까운 시점에 궁예의 휘하로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강궁진의 출생 연도는 아들 강감찬이 948년에 태어난 것을 고려하면 아무리 올려잡아도 900년 이전에 태어났을 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는다. 즉, 궁예 세력으로의 편제는 이름을 알 수 없는 그의 아버지 때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시족 원류에는 강궁진을 고려 태조 개국벽상 공신으로, 고려사에는 태조를 섬겨 사만벽상 공신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사만공신의 제정은 940년 태조 23년에 이루어졌는데 고려의 건국과 후삼국 통일전쟁에 참여하여 공을 세운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었다. 벽상은 공신당 벽에 해당 인물의 초상화가 그려진다는 것으로 사만공신보다 그 격이 높다. 즉, 강궁진이 사만벽상 공신이었다는 사실은 그가 고려 건국에 매우 적극적이며 활발한 도움을 주었음을 뜻한다. 첨언하자면 시족 원류에는 벽상공신 앞에 개국이 덧붙여져 있는데 이는 그가 918년에 적극적으로 궁예 폐위와 왕건 즉위에 가담했음을 짐작하게 한다. 즉 그는 918년 이전에 왕건과 깊은 교류를 가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 강궁진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거란과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는 강감찬이었다. 문곡성이 내려왔다. 강감찬. 강감찬은 948년에 태어났다. 그의 출생과 관련해 보한집에는 다음의 내용이 전한다. 어떤 사신이 한밤중에 시흥군으로 들어오다가 큰 별이 어떤 집에 떨어지는 것을 보고 사람을 보내 찾게 했다. 때마침 그 집 부인이 사내를 낳았다는 말을 들은 사신은 마음속으로 신기하게 여기고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길렀는데 그가 바로 강감찬이었다. 그 뒤 강감찬은 재상에까지 올랐는데 그가 재상으로 재직할 때 고려에 온 송나라 사신은 그를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절을 하면서 문곡성이 오래 보이지 않더니 여기 와서 있도다 라고 했다. 송나라 사신은 강감찬을 문곡성의 화신으로 비유했던 것이다. 문곡성은 북두칠성의 네 번째 별로 학문을 관장하는 별이다. 이는 강감찬이 글에 능한 사람임을 말해주는 내용으로 그가 성종 2년인 983년 12월의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했다는 사실과 연결지어 볼 수 있다. 물론 이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그런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다는 정도로만 받아들이면 될 듯하다. 강감찬의 출생을 알린 별이 떨어진 곳은 지금의 봉천동에 위치한 낙성대이다. 낙성대는 강감찬의 생가터로 알려져 있는데 여지도서의 낙성대조를 보면 별이 떨어졌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낙성대라고 전한다는 내용과 함께 고려태사 강감찬의 태가 묻힌 곳이라는 언급을 하고 있다. 생가터라기보다는 그의 태가 묻힌 곳으로 전해지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 태가 묻힌 곳에서 생가터로 내용이 바뀌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강감찬의 원래 이름은 강은천이었다. 983년 성종 2년의 과거에서 장원급제를 할 때는 강은천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1011년 현종 2년 6월에 강감찬으로 한림학생 사지로 임명된 것을 보면 그 사이 어떠한 이유에선가 개명했음을 알 수 있다. 고려사에는 그의 외모에 대해 체구가 작고 얼굴이 못생겼다고 할 정도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평범한 축에도 끼기 힘들 정도였던 모양이다. 하지만 어려서부터 공부를 좋아하고 지략이 매우 뛰어났으며 성품 또한 청렴하고 검약했다고 한다. 근검절약한 그의 모습은 의복은 더럽고 낡아 보통 사람보다 나은 점이 없다는 서술에서 엿볼 수 있다. 하지만 정책을 결정할 때만은 위험 있는 모습으로 나라의 기둥이나 주춧돌과 같은 역할을 담당했다고 한다. 당시 백성들이 풍년이 들고 나라 안팎이 평안해지자 그것을 모두 강감찬의 공으로 여겼다고 하는데 이는 그가 백성들로부터 크게 신망을 받는 인물이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한다. 서울과 관련한 강감찬의 일화는 용제총화에도 전한다. 그 책에는 한양 판관이었던 강감찬이 승려로 변장한 호랑이를 쫓아 호안을 없앴다는 이야기이다. 강감찬이 한양 판관이 되었을 때 한양에는 호랑이가 출몰하여 사람을 해치는 일이 잦았다. 이런 상황에 대해 상관인 한양 부윤이 강감찬에게 걱정을 토로하자 강감찬은 3에서 4일 만에 호랑이를 없애겠다는 말을 하고는 편지를 써서 북문 밖에 있는 2명의 승려에게 보냈다. 편지를 받고 강감찬을 만나러 온 두 스님은 엎드린 채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강감찬은 이들에게 호랑이 무리를 이끌고 멀리 떠나라는 명을 내렸는데 그 장면을 본 한양 부윤은 웃으며 승려에게 호랑이라 한다며 의아하게 생각했다. 강감찬이 본래 모습을 드러내라고 하자 두 승려는 가사를 벗고 커다란 호랑이로 변하여 울부짖었다. 한양 부윤이 놀랐음은 당연하다. 이튿날 늙은 호랑이가 앞서고 작은 호랑이 수십 마리가 뒤를 따라 강을 건너는 모습이 목격됐고 그 다음부터 한양에서 호랑이로 인한 근심이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강감찬의 비범함을 드러내는 이야기라 할 수 있다. 강감찬은 고려를 침략한 거란의 제3차 침입을 귀주에서 막아내는 큰 공을 세우기도 했다. 현종은 강감찬이 아니었으면 좌임을 입을 뻔했다는 말을 할 정도였다. 좌임은 옷을 왼쪽으로 여민다는 뜻으로 오랑캐, 즉 거란에 고려가 멸망당할 뻔했다는 뜻을 담고 있다. 그는 관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는 성남의 별장으로 돌아가 낙도 교거집과 구선집 등을 저술하며 말년을 보내다가 덕종 즉위년인 1031년 8월에 사망했다.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에서 죽다. 한종유. 한종유는 자가 사고
호는 복제로 한영의 아들이다. 그는 충렬왕 때부터 공민왕 때 때까지 활동한 인물이다. 한종유는 어려서부터 눈의 정기가 다른 사람들과 달랐으며 성품이 중후하고 체구가 장대하여 바라보면 위엄이 있어 사람들은 그가 재상이 될 그릇인 줄 알았다고 한다. 그는 15살 때 대학에 들어가 학업을 닦아 명성을 얻었는데 18살인 1305년 충렬왕 31년 5월에는 문과에 병과로 급제했다. 이후 그는 9번 옮겨 삼중대광, 좌정승, 한양부원군이 되었다. 젊은 시절 그는 당시의 명사들과 모여 술 마시지 않는 날이 없을 정도였다. 그가 술을 마시며 놀던 곳은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한강 본류와 중랑천이 만나는 지점에 형성된 삼각주인 저자도였다. 압구정에서 바라다 보이는 곳이었다. 그는 이곳에서 사람들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취하면 늘 일어나 춤을 추며 양화사라는 노래를 불렀다. 그러한 술버릇 때문에 양화의 물이라는 의미로 해석되는 양화도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그가 부른 양화사에는 두여회의 맑은 풍치를 기다려 날아올라 환각 가운데 이르리라는 내용이 있다. 두여회는 중국의 명제상이며 환각은 대신의 진무 공간을 의미한다. 그가 일찍부터 최고의 관직에 오르겠다는 속내를 품고 있었음을 말해주는 대목이다. 사람들은 그런 노래를 하는 한종유를 이상하게 여겼다고 한다. 아마도 그의 소망이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고 여겼기 때문이 아닐까. 지금의 표현으로 하자면 도라이 정도로 생각했던 듯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좌정승에 올라 그의 말을 증명해냈다. 벼슬에 오른 한종유는 인사행정의 임무를 맡는 전선을 지냈다. 그는 일을 처리하고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는 여유가 있었으며 문장을 지을 때는 속된 기풍을 버리기에 힘썼고 시를 지을 때엔 더욱더 마음을 기울였다. 또 담소하기를 좋아하여 술자리에서는 온화한 기운이 가득해 사람들이 좋아했다 한다. 그는 충정왕이 즉위한 이후 권세가와 총신들이 권력을 남용하자 고향인 한양으로 은퇴하여 살았다. 이후 그는 일이 없으면 개경에 가지 않았는데 그가 한양에서 말년을 보내며 지은 한양촌장이라는 시에는 그의 은퇴 이후 삶을 엿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온다. 심리 펀펀한 호수에 부슬비 지나가고 긴 피리 한 소리는 갈대꽃을 격하였다. 곧 금솥에 국 끓이는 솜씨 가지고 낚싯대 들고 저문 모래밭으로 내려가노라. 호적삼 짧은 모자로 연못 언덕을 돌다가 언덕 너머 늘어진 버들 밑에서 저녁 서늘함을 보낸다. 흐트러진 걸음으로 돌아오매 산달이 오르나니 지팡이 끝에는 아직 이슬 맞은 연꽃의 향기 감돈다. 한종유가 벼슬에서 물러나 한양의 시골집에 머물면서 자연과 동화된 상태를 표현한 시로 그는 한강가에 살면서 속세를 벗어나 한적한 물가에서 낚시를 하며 술과 시에 묻혀 지내는 가오옹의 흥겨운 삶을 노래한 것이다. 은퇴한 뒤 자연 속에서 여유롭게 사는 그의 모습이 눈앞에 그려진다. 공민왕이 즉위한 이후에는 국가 원로로서 왕세자에게 경악을 강론하는 서연에 참석하기도 했는데 공민왕 원년인 1352년에 김승택 등과 함께 서연할 때 공민왕이 예우를 더하며 다시 재상으로 삼고자 하는 의도를 표하기도 했다. 그는 1354년 공민왕 3년에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예감하자 아들과 사위에게 내가 포위에서 시작하여 총재에 위치하였으니 죽어도 무슨 한이 있겠는가. 사흘 뒤에는 너희들과 이별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실제로 3일 후에 세상을 떴다. 당시 나이 68세였으며 시호는 문절이었다. 그는 죽은해 8월에 대덕산 선적사 남쪽 언덕에 묻혔다.